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도 유익한 강연과 함께 돌아왔는데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만큼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는 동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도 좀 남겨주시고요. 대답도 좀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인사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부산대학교 윤부현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교수님. 혹시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암에 관한 얘기를 네.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아직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고요? 네. 라는 제목이라서 저는 지금 너무 관심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자리로 모시고 네. 강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윤부현 교수입니다. 요즘은 조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여러분 건강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잘 집중해서 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즉 암세포가 정상세포랑 좀 다르게 이 편식한다는 그런 내용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암세포가 어떤 음식들을 편식하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암세포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통계 자료에 보시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 중에 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그 자료를 보시면 여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암에 관한 내용인데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전체 사망 비율 중에서 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게 대사작용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이 대사라고 하면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 영양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또 필요 없는 영양분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대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대사 능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암의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아마 우리 몸에서 이 대사 기능의 저하와 이 암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에 대해서, 그러니까 암세포에 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은 이렇게 세포로부터 출발을 해서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 이제 하이라키가 쭉 형성이 되고 있는데 흔히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암 환자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면 쭉쭉쭉쭉 내려가서 세포 수준에서 이 암세포가 먼저 생겨나가게 되고요. 이러한 암세포들은 정상세포가 여러 가지 돌연변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암세포로 바뀌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축적이 되면 우리 몸에서 암이라는 질환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갖는 어떤 세포적인 특징이 뭐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상세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정상세포는 우리 세포가 자라도록 하는 그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이 없으면 정상세포는 자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이 있으면 이 정상세포가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데 얘네들이 자라다가 무한정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세포와 딱 만날 정도로 자라고 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한 층의 세포로 이렇게 세포가 자라나게 되는데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이나 촉진하는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분열을 해서 그리고 한 층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라나가면서 이렇게 큰 암 덩어리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는 계속 분열하는, 계속 자라나는 그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생기는 질병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암에 관한 얘기를 좀 들을 때 양성 종양, 악성 종양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동화책에 보면 혹부리 영감님이 나와요. 이게 턱에 굉장히 큰 그 암덩어리를 달고 있는데
혹부리 영감님은 암덩어리가 엄청 큰데도 잘 살아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구분하는 게 이 암의 크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성 종양, 악성 종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성은 착한 암이고요. 악성 종양은 나쁜 암인데 이 나쁜 암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를 쭉 살펴보면 원래 처음에 이제 암이 이렇게 생겼다가 조금 더 자라가 나게 되면 이 암이 혈관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혈관과 연결이 됐다가 그 혈관을 따라서 암들이 막 움직이다가 다른 쪽에 가서 다른 기관에 가서 새로운 암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이렇게 하나의 암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는 암을 우리는 악성 종양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덩어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걔네들은 양성 종양인 거고요. 이 암덩어리가 아무리 작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악성 종양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이가 일어나는 악성 종양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원래 있던 암들은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 세포가 잘 죽어요. 그래서 치료 효율이 되게 좋은데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치료법들, 즉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암세포가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저항성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과 또 여러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결과 이렇게 일반적인 암 덩어리가 있으면 그 안에 어떤 특정한 암들이 몇 개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어떤 치료를 했을 때 대부분의 암들은 이제 죽어 나가는데 일부 암들은 살아남아서 얘네들이 재발을 할 수 있는 또 전이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훨씬 커진다라는 것이 요즘 암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이를 일으키고 악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암들을 우리는 암 줄기세포, 캔서 스템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질병에 관한 암이라는 질환에 관한 여러 가지 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요. 뭐 몇 년 전의 자료지만 우리나라가 한 180만 정도의 암 환자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도 데이터를 보면 이미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 5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 퍼센트를 조사를 해봅니다. 그거를 우리가 5년 생존율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치료를 받고 나서 5년 동안 재발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면 보통 우리는 그 암 치료가 잘 되었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5년 생존율을 굉장히 중요한 수치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5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은 사람의 50% 정도가 5년 동안 잘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한 74% 정도가 5년 생존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료가 잘 되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5년 생존율은 계속 높이는, 그러니까 암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열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5년 상대 생존율, 5년 생존율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 암의 종류에 따라서 5년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굉장히 그 난치암들, 치료하기 어려운 암종들을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게 이제 췌장암이라든지 담낭암, 담도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췌장암이나 담낭,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30% 미만이에요. 그래서 10명의 환자가 치료를 했을 때 5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3명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대신 갑상선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비호치킨 림프종이라는 것은 이제 백혈병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암들 이런 것들은 그 흔히 암이지만 착한 암들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잘 받으면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거의 100%에 해당될 만큼 우리가 치료를 잘하는 그런 암종입니다. 따라서 5년 생존율은 암의 성질에 따라서 그리고 암의 부위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암에 관해서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이 볼 때 내가 들어봤던 암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수업 듣고 있는, 강의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눈치를 채신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뇌종양이 빠져 있습니다. 이 뇌종양은 뭐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로 하는 연구가 이제 뇌종양 연구라서 이제 관심이 많은 그런 암종인데, 5년 생존율을 논할 수도 없을 만큼 치료 효율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뇌종양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뒤쪽에 가서 제가 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의사분들, 약사분들, 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암을 퇴치하고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이 생물학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암 치료법은 뭐냐? 제가 앞쪽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상세포가 여러 가지 돌연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 뭐 햇빛을 너무 많이 쬐인다든지 아니면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에 의해서 이제 암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제 생겨나가게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암세포는 원래 정상세포로부터 왔기 때문에 제일 좋은 치료법은 정상세포로,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다시 돌려버리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위에 제목에도 썼다시피 가장 이상적인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원래대로 돌리는 이 방법이 이론적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몸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생명 현상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우리 몸속에 이제 밥이 들어가면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이제 포도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 포도당이 우리 세포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포도당 유긴산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당 유긴산이 우리 몸에 많이 있으면 다시 포도당 유긴산이 포도당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생명현상으로 얘기를 할 때 가역적이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암세포도 가역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정상세포가 암세포,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서 치료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불행히도 이 암이 되는 과정은 비가역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돼버리면 그때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이 되는 과정하고 똑같이 분화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수정란이 됐다가 이 배아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분열이 돼서 피부가 되고 간이 되고 폐가 되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분화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분화도 비가역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기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고 이렇게 늙어가는 과정도 비가역적입니다. 그래서 분화, 암화, 노화 요 세 가지를 대표적인 비가역적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분화는 거꾸로 약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일본의 야마나카 시나라는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늙어가는 과정은 어떤가? 이 사람들은 다 늙지 않고 불로장생하고 또 배춘하고 이러기를 바라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노화를 억제하고 다시 젊어지는 과정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 마우스 수준에서 쥐에다가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주입을 했더니 이 원래는 늙어가는 쥐가 늙지 않고 오히려 더 젊어지는 현상을 찾아냈습니다. 요거를 이제 2000년도에 이 연구가 2020년도에 이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연구를 그 벤자민 버튼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벤자민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 벤자민 버튼이라는 사람이 늙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든 상태로 태어났는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제 젊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영화 내용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을 벤자민 버튼 효과라고 붙이고, 노화도 어쩌면 우리가 극복하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 암은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좋은 치료법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쪽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암 치료법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수술이 제일 좋습니다. 암덩어리가 조기에 발견이 되고 또 이 암들이 떼어내기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를 하면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암세포들이 신경하고 딱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암이 너무 커가지고 한 번에 수술하기가 힘든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있어서 수술이 힘든 경우에는 우리가 방사선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암덩어리를 좀 작게 만들거나 암을 제거를 하고 있고요. TV에서 가끔 보면 어떤 암 치료하는 사람들 계속 머리 빠지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항암제라는 화학 치료를 했을 때 이제 생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암 치료법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암 치료법들이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 이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제 그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이제 계속 바뀌어오고 있는데, 1세대 항암제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독약입니다. 아주 독한 약을 줘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물론 정상세포도 죽습니다. 그래서 1세대 항암제를 쓰게 되면 암세포도 죽지만 암세포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모발세포, 그래서 탈모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구강상피세포, 그렇게 해서 항암제를 먹고 나면 구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 뭐 이런 것들이 암세포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한테도 손상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약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된 게 이제 2세대 항암제라 그래서 정상세포에는 있지 않은데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유전자라든지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단백질을 정확하게 표적을 해서 죽이는 그러한 약물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처음에는 잘 듣던 항암제가 듣지 않는, 즉 내성이 생긴다라는 것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발이나 전이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서 재발이나 전이가 되면 처음 암보다는 더 독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훨씬 잘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개발이 되면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게 면역 항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방어 체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면역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암세포를 내가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약물이 면역 항암제인데, 얘네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가 되게 잘 듣고요. 반면에 췌장암이나 뇌암 같은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가 거의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암은 잘 듣지만 어떤 암은 듣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암 치료를 하면서 면역 치료를 계속 같이 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개발이 돼서 우리가 임상에서, 즉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가 있는데 나름의 장점도 있지만 나름의 단점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최근에 과학자들이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 암 연구하시는 게이튼비라는 박사님이 요 나무를 암에 비유를 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 나무를 완전히 뽑아내거나 아니면 약물을 처리를 해가지고 뭐 제초제 같은 거 처리해서 나무를 완전히 죽이기 위한 그러한 치료법들을 사용을 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암을 완전히 제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지치기 좀 하고요. 여기 점점 커지는 나무들을 좀 자르고, 그 다음에 나무가 먹는 음식들을 살짝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암을 좀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부작용도 적고 좋은 치료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암이 이 나무가 먹는 그 음식물들을, 나무에 주는 비료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이 나무를 죽이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대사항암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제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완전히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스물스물 죽게 만드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을 우리가 조금 차단을 하면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치료법들을 대사항암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4세대 항암제로서 이제 개념적으로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암 치료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다른 점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암세포에는 있고 정상세포에는 없고, 또는 정상세포에는 있는데 암세포에는 없는 이러한 성질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러한 것들을 표적으로 해서 치료를 해야 정상세포에는 손상이 되지 않고 이제 암세포만 손상을 주는 그러한 전략들을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암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는 계속 증식을 하고 면역을 잘 피해가고 또 염증을 이용을 하고 새로운 그곳으로 전이가 되고 혈관을 만들고 이러한 성질들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최근에 한 10여 년 전부터
암세포는 물질 대사, 즉 어떤 것을 먹는 성질이 정상세포와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어떤 그 식이 방법들, 먹는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당, 탄수화물, 지방, 요거를 이제 3대 영양소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뭐 겉으로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소화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과정들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이 포도당은 피루부산이라는 것으로 분해가 됐다가 한 3가지 정도의 운명을 갖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산소를 만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서는 이 한 36 ATP, ATP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지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하나가 산소의 도움을 받으면 36 ATP가 만들어지는데 이 포도당이 산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에탄올이나 젖산이 되면서 ATP를 2개밖에 얻지 못해요. 그래서 거의 20배 이상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요 산소를 이용을 한다, 안 한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똑같은 포도당을 먹고 36 ATP를 얻겠습니까? 2 ATP를 얻겠습니까? 예, 당연히 36 ATP를 얻겠죠. 그래서 정상세포들은 산소가 있으면 당연히 얘를 가지고 36 ATP가 얻는 쪽으로 가고요. 산소가 없으면 부득이하게 2 ATP를 얻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소를 이용해서 많은 양의 ATP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세포 내에서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을 꼭 거쳐야 돼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을 해서 미토콘드리아를 거쳐가면 36 ATP, 그렇지 않고 산소가 없을 때는 한 2 ATP 정도를 얻게 되는데 이 암세포는 특이하게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이 2 ATP를 얻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85% 정도는 2 ATP를 얻는 쪽, 그래서 5% 정도만 미토콘드리아를 이용을 해서 ATP를 얻기 때문에 암세포는 똑같은 포도당을 주더라도 굉장히 적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산소를 이용하려면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을 꼭 거쳐야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좋은 일도 하지만 암세포를 위협하는 물질도 함께 만들어내요. 그리고 제가 앞에 이제 암세포는 편식을 한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거쳐서 가는 대사 과정도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를 거치지 않는 것도 존재를 하지만 단백질이나 지질, 우리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 외에 단백질이나 지질은 꼭 이 미토콘드리아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거치지 않는, 여기를 거의 가지 않는 포도당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렇게 약간 반원처럼 생긴 얘가 이제 우리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인데 얘네는 우리가 포도당을 이용해서 쭉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전자 전달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옆에 있는 단백질한테 막 전달해주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전자를 옆에 있는 단백질한테 주지 않고 실수로 산소한테 주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러면 이 산소는 이러한 전자 전달 과정에서 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산소가 초과산화물이나 과산화수소나 하이드록시 라디칼과 같은 활성산소를 우연히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끔 광고에서 이제 뭐 이 약을 먹으면 활성산소를 없앤다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계속 생겨나가는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여러 가지 항산화 효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활성산소와 항산화 효소가 적당히 균형을 이루면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대신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산화적 스트레스라는 것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세포막의 구멍도 숭숭 뚫고요. 세포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손상을 주고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인 DNA도 손상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원인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100개 이상의 질병들이 이 활성산소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토콘드리아를 거쳐서 산소를 이용하려고, 즉 ATP를 36개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이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암세포한테 더 해를 주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암세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것보다는 내가 일단은 살아가는 생존의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적은 ATP로도 더 많은 생존을 위해서 그쪽의 운명을 택하게 된다. 그 중에서 특히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할 수 있는 포도당을 굉장히 암세포는 좋아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서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 예를 설명을 드릴 때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는 암이 뇌종양이다. 뇌에 생기는 암을 뇌종양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름을 붙이는데 이 녀석은 5년 생존율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악성 종양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뇌종양의 이제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가장 악성인 애들이 교모세포종, 우리가 GBM이라고 불리는 이 암은 굉장히 보통 암 치료를 받고 나서 한 15개월 정도 생존을 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현존하는 그 뇌종양 치료 약물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관한 연구들을 저희 실험실에 하고 있는데 이 뇌종양이란 것은 뇌에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뇌라는 것은 되게 재밌는 것이 우리 전체 몸무게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게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이 뇌를 싸고 있는 스컬, 그러니까 이게 뼈가 굉장히 무거운 거고요. 실제 우리 몸에서 2%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물인 포도당을 60%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g을 포도당을 섭취를 하면 뇌가 60% 정도 먹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식이 심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뇌종양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현존하는 미국 대통령의 이제 큰아들이었던 브루 바이든, 그리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맥케인, 그리고 이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막내 동생이었던 테드 케네디, 굉장히 유명한 3명의 정치인들이 아주 비슷한 시기에 뇌종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이 뇌종양 퇴치에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지금 할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목을 제가 하늘 밖 하늘을 찾아서다라고 이제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는 연구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그 항암제 타입 중에서 제4세대 항암제,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개발이 된 적이 없는 항암제를 찾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 타겟은 뇌종양입니다. 그래서 평균 생존 기간이 15개월밖에 되지 않는 초고도 난치암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여러 가지 대사적인 방법들, 암세포가 특정한 포도당을 좋아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항암제를 찾아보자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늘 바깥에 새로운 하늘이 있는지 하늘이 없는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제목을 하늘 밖 하늘을 찾아서다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연구의 이제 전체적인 그 스킴은 보면 이 암세포들은 일반적으로는 잘 죽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막 회피를 하면서 잘 죽지 않는 방향, 그러니까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암세포 자체가 자꾸 이렇게 대사 과정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잘 죽지 않는 암세포를 대사를 재배치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물들을 통해서 잘 죽는 패스웨이 쪽으로 돌리는 그러한 AMRD라는 약물을 저희가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실험들의 몇 가지 그림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저희가 어떤 치료에 의해서 잘 죽지 않는 암세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의 뇌종양, 그러니까 실제 뇌종양 환자로부터 저희가 조직을 떼와 가지고 이제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걔네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방사선을 주게 되면 암이 죽어야 되는데 어떤 암들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고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떼 가지고 새로운 암한테 또 심고 또 방사선을 줘서 또 죽지 않는 암세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얘가 원래 기원이 뇌종양이기 때문에 뇌에다가 심어서 또 치료를 해도 죽지 않는 이런 암세포들을 찾아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뭔가를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치료가 잘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을 주면 암의 크기가 줄어드는데 저희가 찾아낸 이러한 그 뇌종양들은 방사선을 줘도 죽지가 않아요. 그대로 크기를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을 비교를 해보시면 왼쪽 편에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암세포고 좀 연한 부분이 정상세포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매끈하게 생긴 암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양성종양인데
얘가 쭈뼛쭈뼛하고 옆으로 막 침투를 해 있고 어디로 도망을 자꾸 가려고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생긴 암들은 치료도 어렵고요. 수술로 떼내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성 종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암들은 포도당을 되게 좋아한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안에 보이는 게 조금 전에 봤던 저항성 세포, 그러니까 잘 죽지 않은 애들이고 주변에는 파랗게 보이는 애들은 그냥 암세포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암세포에 비해서 저항성을 갖고 있는 잘 안 죽는 암들이 이 녹색으로 보이는 게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는, 그러니까 포도당을 많이 섭취해서 얘네가 36ATP가 아니라 2ATP만 가지고도 얘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원인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인자를 찾아내고요. 이 인자에서 보면 이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 포도당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쪽은 이제 포도당을 활발하게 섭취를 못 하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포도당을 섭취한다는 것을 저희가 찾아내게 됐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크립3라는 인자를 저희가 좀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을 개발을 했고요. 그러한 약물들을 줬을 때 그냥 방사선 치료를 한 것보다 약물하고 함께 치료를 하면 암세포의 크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적인 관점에서 암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포도당뿐만 아니라 일부 이용할 수 있는 지질에 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특정한 인자를 많이 발현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몇 년 전에 연구를 통해서 이제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밖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4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개발이 된 적이 없고 병원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는 그 애들이기 때문에 하늘 밖에 또 다른 하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저희 연구를 통해서 하늘 밖에 하늘이 있다 정도 대사 항암제를 저희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작년에 악성 뇌종양 저희가 재발을 꽤 효과적으로 큰 억제할 수 연구를 있는 내면서 이제 성분을 그 발견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부산대 여러 가지 생명과학과 좋은 상도 받고 윤부현 교수팀은 했던 그런 당뇨병 경험이 치료제인 글리메피리드가 악성 네, 뉴스에 뇌종양인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게 교모세포종의 저고 암 여기가 이제 주로 줄기세포를 연구를 억제하는 주도했던 효과가 저희 있다는 연구실의 것을 박사과정 확인했다고 학생입니다.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지난 6일 종양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실험 임상 암 연구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네. 부산- 뉴스뿐만 아니라 뭐 각종 언론에서도 신문에서도 저희가 보도가 되면서 저희 연구가 이제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정해진 시간에 뭐 또 깊이 있는 연구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암세포들은 똑같은 영양 소스를 쓰더라도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즉 36ATP를 얻는 과정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조금 얻지만 그 활성산소라는 것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가면서 적게 먹고 생존하는 쪽으로 암세포는 그 대사 과정을 바꾼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지방이나 그 단백질에 비해서 포도당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탄수화물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 미토콘드리아를 거치지 않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병원에서 이 탄수화물의 수치를 굉장히 낮추고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의 수치를 굉장히 높인 키토 다이어트, 키토 식이요법이라는 것을 병용하면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최근에는 아주 일반화된 그런 상황이고요. 암을 치료하는 방식이 예전처럼 그 방사선이나 수술이나 항암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들을 잘 조절을 해서 암 치료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보조제, 여러 가지 약물들을 개발을 해서 기존의 치료법들과 함께 이 생존율이 15개월 밖에 되지 않는 이 초고도 난치암인 뇌종양을 치료하는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그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 친구들 중에서 과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서 한 15년 정도 학생을 지도를 하면서 느꼈던 제 느낌 한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비커에 왼쪽은 탁구공하고 파란 모래가 들어있고요. 오른쪽은 탁구공하고 빨간 모래가 들어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탁구공의 개수와 모래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왼쪽 편은 탁구공을 먼저 채우고 모래를 부었더니 다 채웠고요. 오른쪽은 조그마한 모래를 먼저 붓고 그 위에 탁구공을 채웠더니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능력은 왼쪽 비커나 오른쪽 비커가 똑같은 용량이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릴 때부터 이 잔잔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작 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큰 거부터 담으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성과를 얻고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꿈과 희망을 더 크게 가져야 됩니다. 어떤 성과라는 것이 여러분의 꿈과 희망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너무 잔잔한 것들을 목표로 해서 채우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의 꿈과 희망, 더 큰 것들을 채울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은 너무 이게 황당한 얘기일 수가 있겠는데 작은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뭐 비슷한 맥락인데 이 산 이름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이 1950m쯤 되니까 뭐 여긴 8,800m, 굉장히 높은 산이죠.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800년대 말부터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탐험가들이 탐험을 했습니다. 근데 한 50몇 년 동안 이 정상을 내주지 않다가 에드문드 힐러리라는 사람과 이 사람을 도왔던 셀파인 놀게이에 의해서 1953년도에 최초로 이제 이 산이 정복이 됐는데 50몇 년 동안 한 번도 되지 않다가 이제 이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정복을 했죠. 그렇다면 2018년도에는 몇 명쯤 등반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굉장히 오르기 어려운 산인데 2019년도,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통계가 잡히지 않았고요. 2018년도에 등반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675명이 성공을 했고요. 심지어 성공 횟수는 놀랍습니다. 179번을 시도를 해서 164번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동네 뒷산 가는 거나 에베레스트 산 가는 거나 뭐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된 거죠.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면 물론 뭐 체력도 좋아지고 뭐 장비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기상 관측이 좋아지고 또 지원도 좋아졌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원인은 이 베이스 캠프라는 전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가다가 처음에 여기에 베이스 캠프 설치해서 또 조금 올라가고요. 또 설치해서 또 조금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마지막 베이스 캠프는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뭔가를 목표로 했을 때 한 번에 성취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베이스 캠프를 조금씩 높이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 나가시면 여러분이 목표하는 바를 어렵지 않게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 나갑니다. 이 그림은 우리 mRNA 백신을 처음으로 개발을 했던 회사죠. 이제 파이저라는 회사고 이제 여러분 많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 이 파이저 백신이 처음에 개발을 하려고 하고 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이 파이저 본사의 이 벽면에 이런 포스터가 붙었다 그럽니다. 과학은 언젠가는 승리한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통제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데는 이 백신이라는 아주 큰 힘이 작용을 했고요.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삶에 뭔가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것이 과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일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저는 제가 과학자라는 사실에 굉장히 만족하고 즐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저희 연구실은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내에 소속되어 있는 생화학연구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대사에 기반을 해서 초고도 난치암인 뇌종양을 치료하려고 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대사 항암제를 개발하는 연구들 해서 신약 개발 쪽의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이제 저희 연구실이 맡았던 상당히 뜻깊은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OECD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 개발 기구입니다. 한 36개 정도의 뭐 쉽게 말해서 전 세계 36등 안에 드는 선진국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에서의 공통의 문제들을 어떤 경제적인 방법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OECD에서 30가지 정도의 과학 난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나라에다가 이제 하나씩 뿌렸어요. 니네 나라는 뭐 예를 들어 물 부족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해라. 니네는 기후 온난화, 니네는 해양 쓰레기. 그래서 우리나라가 맡은 게 뭐냐면 한참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호르몬을 빨리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연구 기법을 찾아보라는 게 우리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 일종의 국가대표 과학자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개발법을 찾는 쪽에 저희가 관여가 되면서 뭐 저희 학생들한테는 그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연구를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봐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묵묵히 저희가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그림 제가 뭐 강연에 갈 때마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저는 한 20년 이제 암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암은 저한테 적이에요. 제가 암을 퇴치하고 죽이기 위한 연구를 맨날 하는데 계속 암의 특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암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들을 배우느냐, 우리가 암을 죽이기 위해서 아무리 막 연구를 하더라도 이 암은 옆에 있는 애들하고 계속 소통하고요, 옆에 있는 암세포와 또 상호작용하고요, 또 우리가 항암제를 막 치고 나면 가만히 있습니다. 인내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이 복잡한 세상에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봐요. 하지만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그날까지 저희는 최선의 연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뭐 내용도 많이 부족하고 뭐 깊이 있는 얘기 많이 못 드렸는데요. 혹시나 오늘 강연에 대해서 그리고 암에 관해서 그리고 생명과학 전반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 주소와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강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자리로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네. 그 뇌종양 중에서 잘 죽지 않는 뇌종양 세포는 조금 먹는 거네요. 그렇죠. 조금 먹고 살아남는 이 녀석들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네. 처음에는 정말로 조그만 에너지를 먹고 죽지 않는 쪽의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버텨나가고 옆에 자기 친구들이 조금 생기면 네. 그때부터는 완전히 돌변합니다. 이 힘이 혈관을 좀 생긴다 싶으면 혈관을 막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에너지들을 확 끌어들여요. 그게 이제 전이가 된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혈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그때부터는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혈관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전이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암 환자들이 네. 상태가 괜찮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게 그때부터는 이 암세포가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암들이 굉장히 무서운 녀석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리 없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오늘 강연 보시면서 궁금했던 것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조은우님이 마늘, 카레 같은 음식이 암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음식에는 어떤 원리로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지 네. 궁금하시대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항암제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늘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카레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뭐 포도에 들어있는 거 전부 다 사실은 지금은 일종의 항암제로 그 성분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테고리 중에서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로서 이제 쓰이는 네. 그런 애들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늘을 먹는다든지 약간의 포도주를 조금씩 먹는다든지 카레를 많이 먹는다든지 하는 것이 분명히 암 치료나 항암에 도움이 되는데요. 네네네.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강이나 마늘이 좋다고 하루에 생강을 2가마 카레를 뭐 10kg 이렇게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속에는 정말로 약간의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을 뽑아다가
그것들을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천연물을 이용한 연구를 아주 활발히 하고 있고요. 네. 드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항암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들 뭐 정말 좋은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함께 이제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학수님께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4세대 대사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면서 느끼신 4세대 항암제 개발에 있어 어려운 점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도 궁금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항암 치료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으시다고요. 정말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대사항암제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먹는 음식의 차이점에 기초를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암세포도 정상세포의 대사 과정을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네. 차이가 있긴 있지만 따라서 우리가 너무 암세포를 붕괴 죽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 네. 정상세포도 영양분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개발하는 게 이러한 약물들을 암세포한테만 정말로 표적으로 해서 거기만 딱 줄 수 있는 그런 연구 방법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먹다 보면 정상세포에도 이제 많이 그 손상이 가서 네. 영향이 가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은 아직은 있고요. 앞으로 항암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뭐 AI가 여러 군데서 쓰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네. 이 의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그동안에 우리가 100년 동안 해왔던 결과를 정말로 AI가 1, 2년 안에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이 앞으로도 많이 이제 접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I와 함께.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전산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생물학적인 지식을 조금만 가지면 저희가 암 치료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생들도 그런 연구들을 함께 접목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암 치료하는 사람들은 생물학 하는 사람들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은 정말로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돼. 예. 그래서 융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군요. 지금 조현우님께서도 저항성이 높은 암은 아직 완벽히 없앨 수 없고 크기를 줄일 수만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저항성이 높은 암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아예 없는 건지 궁금하시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암 줄기 세포가 이 저항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있다 없다를 이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암 줄기 세포만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연구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암을 치료하는 것이 요즘은 그 의사분하고 환자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접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도를 계속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도 이 암줄기 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이 녀석의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의 연구 속도로 조금 진행이 되고 나면 머지않아 우리가 암줄기 세포를 표적으로 해서 치료하는 법이 나올 거고요. 좀 황당한 얘기지만 제가 기대하는 바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가역적인 암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는 네. 이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춘을 할 수 있고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늙지 않는 쥐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피부 세포를 가지고 다시 역분할을 해서 간세포도 만들고 네.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인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는 과정도 저는 머지않아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예.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사진이 기억이 나네요. 과학이 승리한다. 예, 사이언스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예. 건데 아까 포도당을 좀 먹지 않는 식단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저탄고지 키토식이라고 하죠. 네. 항암하시면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포도당이 어쨌든 인간의 어떤 에너지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배제하고서
생활하는 게 사실 가능한가요? 많은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네. 그 20개의 아미노산이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가면 한 반 정도는 네. 다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하지 포도당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네. 포도당이 만들 수 있는 소스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아까 저희가 그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드는 쪽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포도당 대사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암 환자한테는 일시적으로 그러한 네. 치료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 정상인은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것이 꼭 그 치료법이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그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들이 여러 가지 무기질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 무기질은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를 하는 과정에서만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다이어트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건강에 나쁜 이유를 제가 100가지도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치료의 수단으로서 저탄고지, 키토 다이어트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아마 외모에 가장 관심 많을 나이대예요. 그래서 저탄고지 키토식 다이어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또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 한번 네. 드려볼게요.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암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가져서 슈퍼 종양이 생길 수가 있는지도 궁금하시대요. 우리가 슈퍼 종양이라는 말은 현재 이제 과학적으로 쓰지는 않는 말인데 뭐 슈퍼 박테리아 이런 것 네, 때문에 네. 이제 내성이 생긴 것으로 그 질문자께서 해주셨던 슈퍼 종양, 그러니까 어떠한 치료도 듣지 않는 모든 치료에 내성이 생기는 암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경우 이 전이암들은 내성을 가지고 있고요. 왜 내성을 갖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원래 있던 암이 전이를 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뚫고 가야 되거든요.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그리고 혈관을 타고 갈 때는 우리 면역 시스템을 피해 가야 돼요. 얘는 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려면 또 혈관을 뚫고 나가서 새로운 환경에 정착을 하거든요. 네. 이 녀석은 슈퍼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치료를 하면 잘 죽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고요. 치료를 한두 번 했을 경우에 우리가 3차, 특히 뇌종양 같은 경우도 재발을 했을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같은 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재발을 했을 경우에 한 번 더 하면 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치료를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고 개념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슈퍼 암세포, 저항성이 극에 달하는 암세포들이 이제 생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상선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요오드 치료를 할 때도 5회 정도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때까지 내성이 생기면 아무리 높은 도주를 주더라도 이 암세포는 오히려 더 해피하게 생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치료 프로토콜을 짜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이제 치료 방법들을 많이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재발을 계속했을 경우, 특히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생기면 뭐 암들은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뇌종양은 생기면 무조건 3기로 이제 저희가 판별을 하는데 시작 자체를 3기로 봅니다. 워낙 그 생존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재발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4기로서 판명을 해서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녀석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뇌종양이나 아니면 아까 제가 초고도 난치암이라고 말씀드렸던 담도암, 췌장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하고 관계가 되는 기관에서 생기는 암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대사 치료법이 기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에 대해서도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공부를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우리 생명과학에 대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러 올 수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릴까요?
제가 오늘 그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저희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 2명하고 같이 왔어요. 네. 한 명이 이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가 얼마나 좋으면 대구에 많은 대학들을 두고 부산까지 왔겠습니다. 뭐 그거는 그냥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고요. 저는 이제 과학자면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과학자인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류에 크게 공헌하지는 못하지만 제 연구가 이렇게 점이라도 하나 찍고 넘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과학자들이 흔히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요걸 하고 어떤 사람은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남의 지식을 여러 가지 선입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협동성 그리고 수용성 이런 것들이 뛰어난 친구들이 정말로 좋은 과학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두루두루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TV도 열심히 보시고요. 뭐 여러 가지도 열심히 하셔서 조금은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저는 좋은 과학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과학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교수님 강연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과학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후학들을 또 양성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지금 인류에 많은 기여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고 멋진 강연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네, 이상훈님께서 유익한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저희 금요일에 과학터치 찾아오시면 이렇게 유익하고 멋진 강연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과학과 가까워지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